안녕하세요. 오늘은 선정과 닛바나에 이르는 8과정에 대한 부분을 읽어드릴까 해요. 닛바나는 열반이죠. 거기 8과정에 대해서 또 상세하게 이렇게 말씀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 부분을 오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도과를 성취하기까지 8단계의 과정. 여기서 잠시 멈추어 수행 전체를 요약해 보기로 하자. 처음부터 끝까지, 즉 성스러운 도와 과를 성취하기까지의 과정은 다음과 같이 8단계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수식. 수식은 호흡의 길이를 측정하는 데 활용되고 또한 그 시작과 중간과 끝을 체험하는 방식으로 호흡을 조절하고 제어하는 기능을 한다. 수식은 호흡이 아직 거친 동안 행해지고 아나빠나사티의 1, 2, 3단계에 적용된다. 두 번째는 상수. 상수는 호흡을 면밀하게 중단 없이 따라가는 수련으로 마음 챙김으로 마음을 호흡에 묶는 것이다. 이것은 숫자를 세거나 호흡의 처음과 중간과 끝을 구분하지 않는다. 이는 아나빠나사티의 제3단계에 특히 적용된다. 세 번째, 접촉. 여기서 마음 챙김은 호흡이 피부 표면과 접촉하는 한 지점으로 향한다. 이는 초기 영상인 익힌 표상을 그 지점에서 일으키기 위함이다. 접촉은 아나빠나사티의 제4단계에 적용된다. 네 번째, 고정. 이 과정에서 마음은 익힌 표상이 일어난 지점에 굳게 고정된다. 이는 이 익힌 표상이 조만간 뚜렷하고 잘 확립된 선명한 영상인 닮은 표상으로 전환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닮은 표상은 완전한 집중 또는 선정으로 이끈다. 고정은 아나빠나사티의 제4단계에 관련된다. 다섯째, 관찰. 수행자는 마음과 물질을 관찰하고 그것들을 무상, 고, 무아로 자각하고자 통찰력을 개발한다. 이것은 제5단계에서 마지막 단계까지 적용된다. 여섯째, 전환. 이것은 오염 또는 불순으로부터 벗어나고 그것들을 제거하고 그 대신 선한 품성을 얻고자 하는 방법이다. 평정 또는 사라짐으로 시작하여 성스러운 도의 성취로 바로 이어진다. 아나빠나사티의 제13단계와 제16단계에 적용된다. 일곱째, 정화. 번뇌를 무너뜨려 성스러운 과를 얻는 것이다. 이것은 흔히 해탈 또는 번뇌의 근절에 의한 해탈로 알려져 있다. 이것은 마지막 제16단계에 따라 아나빠나사티를 개발한 결과이다. 여덟째, 반조. 오염 또는 족쇄의 파괴와 그로 인해 얻어진 과를 반조하고 검토하는 것이다. 수행자는 마음 챙김하여 호흡하는 동안 성스러운 과를 반조한다. 이 8과정 중 마지막 4과정은 직관적인 통찰과 성스러운 도와 과를 다룬 것이다. 셋째, 넷째 과정인 접촉과 고정은 몸의 형성을 고요하게 하는 것과 직접 관련된다. 첫 번째 과정인 수식은 단순히 아나빠나사티 제1단계와 제2단계의 길고 짧은 호흡의 마음 챙김을 확립하는 것이다. 두 번째 과정인 상수는 각각의 들숨과 날숨에
마음 챙김을 중단 없이 계속 이어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아나파나사티 제3단계와 제4단계의 성공은 제1단계와 제2단계의 정확한 이해와 바른 수행에 달렸다. 따라서 아나파나사티의 제1단계부터 제4단계까지가 니빠나에 이르는 8단계의 과정 중 앞의 4과정과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가를 다시 한번 자세하게 고찰하고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수식의 방법. 아나파나사티로 선정에 이르는 그 첫 번째 과정인 수식은 2가지 목적으로 쓰인다. 첫째, 호흡의 길이를 발견하려고 이용한다. 둘째, 마음이 호흡에서 벗어나 방황하는 것을 막으려고 이용한다. 더욱 효과적으로 수련하려면 수식은 마음의 제어와 공존해야 하고 마음과 조화되어야 한다. 수행자가 숫자를 헤아릴 때는 적어도 5가지는 세어야 하고 10 이상을 세워서는 안 된다. 숫자 세기를 실행하는 것보다 단지 호흡의 길이를 측정하는 것만을 선호하는 수행자는 1단계와 2단계에서 설명한 방식에 따라 그렇게 하면 된다. 어떠한 경우에도 수행자는 올바른 마음 상태로 수련해야 하며 지나친 나태와 지나친 긴장은 피해야 한다. 수식은 비록 호흡의 길이를 측정하면서 알아차리는 기법과 비교할 때 다소 거칠긴 하지만 집중을 촉진하는 효과적인 수단이다. 숨을 내쉬거나 들이쉴 때마다 수행자는 1, 2, 3, 4, 5을 센다. 마지막 숫자는 호흡의 끝부분과 일치해야 한다. 1, 2, 3, 8, 9, 10이라고 마음속으로 말함에 의해 10가지 숫자를 세더라도 수행자는 각각의 날숨과 들숨의 끝부분에서 숫자 세기가 끝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어떤 숫자를 세더라도 수행자는 숫자 세기의 끝이 호흡의 끝과 일치하도록 해야 한다. 5가지 또는 10가지 세는 것이 그 중간에 숫자까지만 세는 것보다 좋다. 숫자 세기는 호흡이 자연적으로 또는 정상적으로 길어질 때와 호흡의 시작과 중간과 끝이 분명히 관찰될 때 이용된다. 5 미만이나 10 이상을 세지 않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즉 수행자가 5 이전에 멈추면 숫자 세기의 간격, 각 숫자와 그 다음 숫자 사이의 간격이 길어져서 마음이 호흡이라는 집중 대상에서 방황할 기회를 주기 때문이다. 5 미만으로 수를 세는 것은 너무 거칠고 너무 느슨하고 처음과 중간과 끝을 따라가며 수음에 집중하는 것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 반면에 10 이상의 수를 세면 수행자는 수를 너무 빨리 세게 되므로 허둥대게 된다. 숫자 세기에만 빠져서 그의 마음은 호흡이라는 집중 대상에서 벗어나 버릴 수 있게 된다. 너무 느리거나 너무 급하거나 지나치게 간격을 길게 하거나 지나치게 짧은 간격으로 수를 세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러한 잘못들은 마음에 부작용을 가져오고 마음을 혼란스럽게 한다. 이것이 숫자 세기의 기술이다. 수행자는 다양한 형식으로 이것을 실험해 보아야 한다. 이 방법은 수행자의 거친 마음을 훈련시키고 마음을 다듬어진 상태로 유지시키며 또한 마음 자체를 더 잘 볼 수 있게 돕는다. 숫자 세기 없이 호흡의 길이를 측정하는 기법은 1단계와 2단계에서 긴 호흡과 짧은 호흡에 대한 집중을 다룰 때 충분히 설명되었다.
호흡의 길이를 측정하는 수행은 항상 알아차림을 하면서 차분하게 행해져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수행자는 초조해하거나 지나치게 무리하거나 게으르거나 느슨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첫째로 마음이 분산되어 대상에 집중하지 못하게 할 수 있고, 둘째로 마음이 대상으로부터 떨어져 방황할 기회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호흡 관찰은 작은 새를 손 안에 움켜쥐는 것과 같아서 손으로 느슨하게 잡으면 새가 손가락 사이를 빠져나가 버리는 것과 같고, 너무 세게 잡으면 죽어버리는 것과 같다. 이 둘 중 어느 경우에도 새를 살아있는 채로 유지할 수는 없다. 이러한 두 극단을 피하지 못하는 수행자도 마찬가지다. 숫자 세기의 기법과 호흡을 세지 않고 그 길이를 관찰하는 방법은 수식이라는 하나의 용어로 포괄된다. 두 기법은 모두 길거나 짧은 호흡을 알아차릴 때 실행해 보아야 한다. 둘 다 처음 마음 챙김할 때부터 공기의 경로를 따라가는 단계에 이르기까지 실행되어야 한다. 일단 호흡이 어느 정도 매끄러워지거나 차분해지면 숫자 세기와 같은 거친 기술은 더 이상은 적절하지 않다. 이때 더 섬세한 하나의 기술이 요구되는데, 특정한 한 지점을 포착해서 그 지점에 호흡을 집중하는 것이다. 이 방법은 접촉이라는 명칭으로 자세히 다루어진다. 여기서는 그것을 간략히 논의하고 숫자 세기와 합치되는 데까지만 설명하겠다. 수행자는 마음이 아주 평온해져서 호흡을 계속 따라가는 것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 하는 것을 알았을 때, 공기가 그의 콧구멍이나 입술을 스쳐 들어오고 나가면서 접촉하는 한 지점에 집중해야 한다. 이것을 명확히 이해하고자 요람의 비유로 들어가 보자. 요람의 옆에 앉아있는 보물을 상상해 보자. 요람 속의 아기는 아직 잠들지 않았고 자려는 마음도 없다. 아기는 요람 밖으로 기어 나오려고 한다. 보모가 얼굴을 좌우로 움직이면서 아기를 계속 관찰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그녀의 두 눈은 아기에게 고정되어 있고 아기가 요람 밖으로 기어 나올 기회를 주지 않는다. 아기는 이제 졸음이 오고 막 잠들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제 보모는 이전처럼 지켜볼 필요가 없다. 그녀는 단지 요람이 그녀 앞으로 지나가는 것만 본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녀는 자신의 머리를 더는 좌우로 움직일 필요가 없다. 그렇게 하는 것은 시간 낭비이다. 마찬가지로 처음으로 호흡이 고요해질 때, 즉 몸이 고요해질 때 수행은 전보다 더 섬세하고 미묘한 새로운 국면에 진입하며 거기서 수행자는 그의 관심을 하나의 특정한 지점에 고정하고 호흡에 들어오고 나감을 더는 따라가지 않는다. 이러한 기법의 변화는 매우 이롭고 적절하다. 앞에서 호흡의 진행 또는 길이를 세 지점, 즉 코끝, 가슴 중앙, 아랫배 부분으로 나눌 수 있음을 언급했다. 이제 우리는 이 각 지점에 주시하여 그에 따른 결과를 관찰해 보아야 한다. 우리가 주시의 방향을 가슴 중앙에 기울인다고 가정해 보자. 이 영역은 제한된 지점에 주시를 고정시킨다고 할 수 없을 만큼 범위가 너무 넓다. 주시가 아랫배 부근으로 향해도 마음은 마찬가지로 관찰에 어려움을 느낄 것이다. 이것은 가슴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몸의 감각이 크고 둥근 영역의 범위만을 주시의 대상 영역으로 정할 수 있고 작은 영역에는 주시를 고정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이제 남아있는 유일한 곳은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코끝이다.
여기에서 호흡은 분명히 느껴지고 쉽게 집중될 것이다. 수행자가 마음 챙김을 확립할 수 있는 최고의 지점으로 코끝이 선택되어 온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성문을 지키는 보초의 비유가 이 기법을 확실하게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된다. 성문의 보초는 성문에 남아서 그것을 떠나지 않는다. 그는 성문에 아직 도착하지 않은 사람들을 조사할 필요가 없다. 이미 문을 통과해서 지금 성 안에 있는 사람들도 조사할 필요가 없다. 그는 오직 성문을 지금 실제로 통과해 가는 사람들만 조사한다. 그것이 그가 해야 할 일이다. 이런 방식으로 그는 지치거나 시간 낭비 없이 바라는 결과를 성취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 단계의 수행에서 수행자는 코끝의 호흡에, 더 정확하게 말하면 코끝의 안쪽 한 지점에 마음 챙김해야 한다. 그는 그 지점의 살이 마치 예민한 상처처럼 매우 부드럽다고 상상해야 한다. 그래서 공기의 미세한 움직임까지도 그곳에서 분명하게 느껴질 수 있어야 한다. 그의 마음 챙김은 이 한 점에 고정되어야 하며 그 지점은 뒤에 상세히 다루게 되겠지만 미리 말하자면 접촉의 지점이라고 알려진 곳이다. 보통 사람도 이 지점의 위치는 쉽게 파악할 수 있다. 그리고 코가 굽거나 매부리 모양인 사람은 그곳을 찾기가 더 쉽다. 그러나 버선 코나 평평한 코를 가진 사람은 공기가 코끝보다는 윗 입술에 직접 부딪히거나 느껴지기 때문에 코끝의 공기를 느끼기가 다소 어려울 수 있다. 그러한 수행자는 코끝 대신에 윗 입술의 한 지점에 주시를 고정해야 한다. 각자의 특성에 맞게 스스로 조정해야 한다. 호흡의 모든 과정을 따라 수식을 수련할 때는 앞에서 언급한 대로 두 지점 중 한 곳에 마음을 고정하면서 숫자를 세는 것에 기반을 둔 마음 챙김이 된다. 숫자를 세는 기법도 또한 변한다. 각각의 숨이 접촉 지점을 통과할 때 5단위, 즉 5, 10, 15, 20, 25 하는 식으로 숫자를 세도록 수행자에게 권장한다. 또는 수행자는 10단위로, 즉 10, 20, 30, 40, 50 하는 식으로 숫자를 셀 수 있다. 수를 세지 않고 호흡의 길이를 측정하는 기법은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지, 긴지 짧은지, 무거운지 가벼운지, 거친지 섬세한지 등등을 알아차려 마음을 접촉 지점에 곧바로 고정함으로써 마음 챙김하는 것이다. 셋째, 상수의 방법. 이제 아나빠나사티로 선정에 이르는 두 번째 과정인 상수의 방법을 설명하겠다. 여기서 수행자는 호흡을 마치 그림자처럼 계속 따라간다. 이 수행은 제3단계, 즉 온몸을 체험하면서와 매우 유사한 방법이다. 여기서도 마음 챙김은 정상적인 호흡 위에 확립되지만 수행은 더욱더 섬세해진다. 보조적인 기술들은 최소한도로 억제된다. 숫자를 세거나 시작과 중간과 끝을 관찰함에 의해 마음 챙김이 확립되는 한 그 기술은 아직 거칠다. 호흡 단위의 시작과 중간과 끝을 관찰하는 수행자는 호흡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으로 인식한다. 마음 챙김을 고정시키기 위해 그가 사용하는 일으킨 생각 또는 처음의 일으킴은 아직 거칠고 불안정하다. 마음 챙김은 전체적으로 호흡 단위 쪽으로 향하지 않고 그 다양한 국면들 쪽으로 향한다. 즉 어느 때는 시작 쪽으로 향하다가
또 어느 때는 중간 쪽으로 향하다가 또 어느 때는 끝 쪽으로 향한다. 이처럼 마음은 거친 방식으로 일어난다. 그래서 수행자는 이제 이 방법을 버리고 호흡을 중단 없이 면밀히 조사해야 한다. 이 중단 없는 면밀한 조사는 전체 호흡 단위를 따라 알아차리든 또는 접촉 지점의 고정함으로 알아차리든 더욱더 섬세하고 미묘해진다. 이 시점에서 숫자 세기 기법과 같은 거친 방법은 완전히 포기된다. 수행은 제3단계, 즉 온몸을 체험하면서에서부터 시작과 중간과 끝을 더 이상 관찰하지 않는 수준으로 진보해온다. 심지어 마음 챙김이 접촉 지점에만 고정되어 호흡의 경로를 따라가지 않을 때도 수행자는 온몸의 형성을 체험한다거나 호흡의 모든 과정을 체험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수행자는 마치 사람들이 성문을 출입하는 것만 조사하고 나머지는 무시하는 성문의 보초와 같다. 마음 챙김을 한 곳의 접촉 지점으로 제한시키는 것은 수음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중단 없이 알아차리는 것과 동일하다. 집중을 위한 두 번째 과정인 상수는 이런 의미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수월하게 나아가기를 바라는 수행자는 상수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수련해야 한다. 호흡과 관찰의 기법이 더 세밀해질수록 마음은 저절로 더 섬세해진다. 동시에 수행자가 자신의 호흡을 관찰하고자 사용하는 기법들은 점진적으로 더 세밀하고 섬세해진다. 네 번째, 접촉과 고정의 방법. 선정을 위한 세 번째 과정은 접촉이다. 이 과정은 네 번째 과정인 고정과 함께 살펴보아야 한다. 고정은 접촉의 지점에서 마음을 확고히 하여 빗나가지 않도록 초점을 맞춘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분명히 고정과 접촉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더구나 그 둘은 두 번째 과정인 상수와도 중첩되어 있다. 뿌사나라는 단어는 접촉 지점 또는 접촉 동작 중 어느 하나를 언급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접촉 동작 없이는 접촉 지점이 있을 수 없으므로 실제로 그 둘을 구분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다시 말하면 호흡에 대한 집중이 없으면 접촉 동작도 접촉 지점도 없다. 집중은 접촉을 의미한다. 1, 2, 3단계에서 호흡은 시작부터 끝까지 모두 관찰된다. 이 단계들에서 접촉이 있지만 접촉을 관찰하는 것과는 특정한 관련이 없다. 초기 단계에서 목표는 호흡 그 자체의 마음 챙김을 확립하는 것이다. 호흡은 집중의 예비적 대상 또는 준비 표상으로서 상대적으로 거칠다고 할 수 있다. 접촉에 기반을 둔 기술에서 마음은 하나의 특정한 지점, 즉 공기가 피부에 닿는 지점으로 향하고 그 지점을 더욱 섬세한 단계의 수행을 위한 표상으로 받아들인다. 그러므로 수행자는 그의 모든 주시를 그 접촉 지점으로 향하게 하고 마침내 코끝에서 그 지점을 찾는다. 이런 방식으로 집중의 대상인 표상은 호흡 따라가기에서 코끝으로 바뀐다. 그렇게 되면 코끝은 더 높은 단계에서 이용될 익힌 표상으로 불리는 또 하나의 새로운 표상을 만드는 토대가 된다. 그러면 수행자는 이 새로운 익힌 표상을 중단 없이 개발해야 한다.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수행자는 여러 종류의 장애물을 극복하는 데 성공한다. 이것에 대한 세부 설명은 뒤에 할 것이다. 이 새로운 표상이 굳게 확립되는 과정이
고정이라는 과정이다. 고정의 절정은 닮은 표상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닮은 표상으로 삼매에 든다. 다시 한번 접촉과 고정은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 사실 그 둘 사이를 명확하게 구별하는 선을 긋기란 어렵다. 호흡에 대한 마음 챙김이 확립되는 지점에서는 반드시 접촉이 있다. 그리고 비록 아직 인지되지는 않더라도 거기에는 고정 또한 있다. 접촉에 대한 집중이 자유자재로 유지될 때 고정 또한 확립된다. 수행자는 고정의 이러한 단계에서 집중하지 않는 집중의 상태에 놓인다. 즉, 의식적인 노력이 없어도 저절로 되는 집중이 있다. 다시 말하면 집중의 상태가 완전히 성취되기 때문에 집중하려는 의식적인 노력이 멈추게 된다. 이것은 손으로 물건을 잡아 쥐는 과정에 비유할 수 있다. 일단 물건을 잡아 쥐게 되면 손이 물건을 잡고 있지만 잡아 쥐는 행위는 이미 이루어진 것이다. 손이 물건을 잡아 쥐는 행위를 끝내고 단지 그 물건이 꽉 쥐어지도록 유지하고 있는 동안 그 물건은 잡혀서 쥐어진 상태에 있다. 여기서 잡아 쥐기는 접촉과 같고 꽉 쥐고 있는 손의 상태는 고정과 같다. 물건을 잡아 쥐는 것과 물건이 잡아 쥐어진 상태를 구분하고자, 즉 접촉과 고정을 구분하고자 주시가 필요하다. 접촉과 고정의 성격은 수행자가 분명히 인식할 수 있다. 일단 그가 이것을 성취하면 그는 더욱더 미묘한 표상이나 대상으로 나아갈 수 있고, 그런 까닭에 마음은 더욱 고요해진다. 그래서 수식과 상수는 준비 표상을 토대로 두고 접촉은 익힌 표상과 관련이 있고 고정은 닮은 표상과 관련이 있다. 다섯째, 세 가지 표상. 이제 위에서 언급한 세 가지의 표상을 고찰할 것인데, 이는 접촉과 고정을 더 잘 이해하고 뒤에 이어질 더 섬세한 기법들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이다. 표상은 세 가지가 있다. 경우에 따라서 어떤 명상 주제들은 이 세 가지의 표상들이 모두 나타나진 않는다. 즉 어떤 명상 주제들은 집중의 결과를 가져오지 않기도 한다. 반면에 세 가지 표상들이 정상적으로 모두 나타나는 명상 주제들은 수행자를 집중으로 이끈다. 첫 단계의 표상은 준비 표상으로 준비 단계에서 수행자가 집중을 위한 토대로 삼는 대상이다. 아나파나사티의 경우에 집중의 대상, 즉 주제는 항상 생멸 변화하며 이어지는 호흡이다. 두 번째 표상은 익힌 표상이다. 이 표상은 시각화된, 즉 마음의 눈에 의해 보이는 표상이다. 이것은 마음이 만들어낸 영상으로 준비 단계에서 대상으로 취해진 표상과는 명확히 다르다. 아나파나사티에서 이 두 번째 표상은 하얀 점으로 나타나며 이는 접촉의 지점, 즉 코끝에서 또렷하게 보이는 마음의 영상이다. 세 번째의 표상인 닮은 표상 또한 마음의 영상으로 익힌 표상의 수정된 모양이고 형태, 특징, 색깔, 크기 등에 있어 여러 변화를 겪어온 것이다. 닮은 표상은 마음대로 변화될 수 있다. 수행자는 자신이 바라는 어떤 특정한 상태로 유지할 수 있고 그것을 하나의 특정한 상태로 굳게 확립한 후에
이 표상을 마음의 가장 미묘하고 숭고한 토대와 거점으로 사용할 수 있다. 마음이 이 닮은 표상을 토대로 하여 완전하게 집중될 때 선정 상태를 성취한다. 이 상태를 쉽게 이해하려면 아나빠나사티를 선명한 형태의 표상을 가진 수행과 비교해 보아야 한다. 가시나 원반 수행을 할 때를 예로 들자면 수행자는 눈앞에 파란 또는 빨간 원반을 놓고 그것에 집중한다. 이 경우에 준비 표상은 원반 그 자체이다. 그 원반에 집중하는 과정은 예비 또는 준비 작업에 해당한다. 그 준비 작업은 수행자가 그 표상에 한동안 계속 집중한 후에 마음의 눈으로도 그것을 뚜렷하게 볼 수 있게 될 때 완성된다. 마음의 눈에서 하나의 영상으로 보이는 이 새로운 표상이 익힌 표상이다. 그 다음 단계에서는 그 자체가 집중의 대상이 된다. 이것이 준비 표상과 익힌 표상의 구분을 분명하게 해준다. 즉, 준비 표상은 외부적인 장치이고 익힌 표상은 그 준비 표상의 집중함에 의해 만들어진 마음의 영상이다. 내적으로 얻어진 이 익힌 표상을 그 원래 형태 그대로 제대로 볼 수 있을 때까지 계속 꾸준히 집중한 다음에 수행자는 그 형태와 크기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수련을 한다. 일반적인 예로 준비 표상으로 사용되는 빨간 원반이나 파란 원반은 약 6인치의 지름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수행자의 마음에 의해 태양 또는 달의 크기로 확대될 수도 있고 또는 한 점의 크기로 줄어들 수 있고 또는 어떤 다른 식으로도 변할 수 있다. 결국 집중에 가장 적합한 특징들이 개발되고 표상은 그 형태로 고정된다. 이런 식으로 굳게 확립되었을 때 그 표상은 못으로 박은 것처럼 고정되었다고 말해진다. 이것이 고정이며 그것은 집중의 절정을 이룬다. 그러한 변화를 거치면서 확립된, 안정된 표상이 닮은 표상이다. 또 다른 예로 여러 가지 부정관의 명상 주제들을 고려해보자. 가시나와는 대조적으로 이런 부정관은 역겹고 피곤하다. 수행자는 어떤 종류의 시체를 앞에 두고 앉아서 그것의 모든 특징들이나 성질 등을 주시하면서 면밀히 조사한다. 명상의 대상으로 사용된 이 시체는 준비 표상이다. 그 다음 단계의 수행은 시체의 영상을 마음속에 익혀서 눈을 감아도 눈을 떴을 때처럼 그것이 또렷이 보이게 하는 것이다. 시체에 대한 이러한 영상, 즉 눈을 감았을 때 보이는 이러한 마음의 영상이 익힌 표상이다. 그 다음으로 수행자는 그것을 자유자재로 변화시킬 수 있는 기술을 성공적으로 가질 수 있도록 더욱더 섬세한 방식으로 이 익힌 표상에 집중한다. 그는 감각적 대상들에 대한 미몽을 깨고 초연한 자세를 그리고 언젠가는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중생들의 궁극적 운명에 대한 깊은 연민을 스스로 최대한 확립할 수 있도록 이 익힌 표상을 조절한다. 이것을 하고 난 후 수행자는 그 마음의 영상을 어느 특정한 형태로 안정화시켜 그 안정된 형태를 그의 집중 주제로 삼는다. 이러한 마지막 마음의 영상이 닮은 표상이다. 이제 아나빠나사티에서 말하는 표상들은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은 원리로 이해될 수 있다. 이 경우에 호흡 자체가 집중의 첫 번째 대상 또는 준비 표상이 된다.
다음 단계에서 호흡 전반에 집중하는 대신 수행자는 공기가 콧구멍에 닿는 한 특정 지점을 주시한다. 이 지점은 어떤 물체가 거칠게 안과 밖으로 문지르는 상처 부위처럼 시각화된다. 시각화하는 동안 호흡한다는 사실이나 공기가 앞뒤로 움직이는 사실 또는 안이나 밖에서 일어나는 그 어떤 사실도 의식할 필요가 없다. 주시가 오로지 콧구멍의 섬세한 지점으로 향할 때 그 결과로 마음의 영상, 즉 익힌 표상이 나타난다. 이 익힌 표상은 가령 호흡과 같은 여러 가지 것들에 의존하기 때문에 변화를 일으키기 쉽다. 호흡이 점점 더 섬세해지면서 익힌 표상도 더 섬세해진다. 다시 그 사람의 고유한 과거의 영상들이나 기억들에 의해서 표상의 변화가 일어난다. 익힌 표상은 결국 닮은 표상으로 안정화되는데 그것은 처음 공기와의 접촉에 의한 느낌이 아닌 고정된 느낌으로 나타난다. 그것은 개인마다 다른 형태를 보인다. 어떤 유형의 사람에게 그것을 접촉 지점 또는 그 근처에 소음 다발이나 연기 다발이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또 다른 사람에게는 그것이 콧구멍에 매달려 있는 둥근 물체로 또는 둥근 보석이나 진주로 또는 때때로 목화씨처럼 생생하게 보인다. 또 다른 소수의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나무 못이나 꽃다발 또는 화환이나 소용돌이 꼴의 연기로 보인다. 또 어떤 소수 사람들에게 그것은 거미줄, 불규칙한 구름의 막, 연꽃, 창살이 많은 바퀴 등으로 보인다. 그리고 익힌 표상이 매우 큰 해나 달처럼 보이는 사람도 있다. 결국 아나빠나사티의 수행 중에 이 모든 형태와 현상들이 안정된 형태로 보일 때 이것을 닮은 표상이라고 부른다. 비록 그 형태는 다양하지만 각각의 형태들은 선정을 성취하도록 마음이 집중할 수 있는 확고하고 고정되고 안정된 표상들이다. 이처럼 호흡을 집중 주제로 하는 명상에서 닮은 표상은 가시나 원반이나 부정관 등의 다른 명상 주제보다 훨씬 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데 그 이유는 두 가지이다. 첫째, 호흡은 미묘하며 명확한 형태가 없다. 즉, 호흡은 가시나 원반이나 시체의 팔다리처럼 명확하게 시각화될 수 없다. 둘째, 이것이 더 중요한 이유인데 각 개인에게는 오랜 기간에 걸쳐 축적된 개인의 고유한 성격과 그에 따라 형성된 자신만의 고유한 기억들, 그리고 과거의 감각에서 받은 인상들이 쌓여 있다. 그것들이 외부의 연을 만날 때마다 무의식으로부터 일어나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이를테면 그것들은 마음이 익힌 표상 위에 머물 때 나타난다. 마음에 의해 만들어진 표상은 각 개인의 성격 위에 쌓인 과거의 기억들과 인상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특성이 있게 된다. 수행자는 이런 형상들의 무질서와 예측 불가능성에 의해 당황하지 않아야 한다. 혼란스러워하면 불안감이 일어날 것이고 집중력 향상에 장애가 될 것이다. 그러나 만약 수행자가 이 주제를 깊이 탐구하게 되면 그는 마음의 개발과는 관계없는 아주 다른 심리학의 또 한 분야를 따라가는 것이 된다. 다른 명상 주제는 다른 형태의 표상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기질상 또 다른 변화를 가져온다. 구체적인 예를 들면 한 수행자가 노란 진흙덩어리 같은 물체를 택해서
그것을 원반으로 만들어 그것에 집중한다고 가정해보자. 그의 마음은 해체된 시체를 명상하는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영향을 받을 것이다. 확실한 것은 이 두 가지 명상 주제 중 어느 것을 택해도 한 곳에 집중하도록 이끈다는 점이다. 그러나 그 결과는 각각의 경우에 따라 매우 다르게 나타난다. 그 두 가지 명상 주제는 느낌, 탐욕, 신경계 등과 관련해서 다른 결과를 낳게 된다. 실험 결과를 검토해 보면 한 덩어리의 진흙을 명상 주제로 이용하면 수행자에게 무겁고 수동적이며 게으른 느낌이 들게 한다. 진흙 덩어리는 무생물이어서 신경을 자극하지도 해를 끼치지도 않는다. 반면 시체는 훨씬 의미를 많이 지니는 대상으로서 만일 유령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이것을 명상 주제로 이용하게 되면 초자연적인 어떤 것을 암시할 수도 있다. 이러한 과정면에서 보면 아나빠나사티는 명상 주제로서 중간적인 위치를 차지한다. 즉, 진흙 덩어리의 경우에서처럼 수동성을 유도하지도 않고 해체된 시체의 경우에서처럼 들뜬 전율을 일으키지도 않는다. 각각의 준비 표상은 수행자에게 그 자체로서의 특성을 불러일으킨다. 경우에 따라 어떤 준비 표상은 익힌 표상과 닮은 표상을 일으키고 최종적으로 선정으로 이끌지라도 각각의 그 자체만이 갖고 있는 특성 때문에 부작용도 일으킨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어떤 명상 주제는 일반적인 목표, 선정으로 이끌기에 앞서 특별한 정신적 오염과 관련된 개인적인 문제를 풀고자 고안되었다. 또 다른 명상 주제들은 뚜렷한 특성을 드러내지 않는 중간적이거나 일반적인 범주를 형성한다. 이러한 명상 주제 중에서 아나빠나사티는 최상이다. 아나빠나사티에 의해 만들어지는 표상은 처음부터 끝까지 평화롭고 고요하고 섬세하다. 중간적인 범주에 있는 아나빠나사티는 제가자나 승려, 남자나 여자, 대담한 사람이나 소심한 사람 등 모든 종류의 사람들에게 적합하다. 어떤 명상 주제들은 닮은 표상을 일으키지 못한다. 비물질적인 관념들이 그러한데 가령 명상 주제로 사용되는 붓다의 공덕이 그러하다. 그러한 명상 주제는 시작 단계에서 준비 표상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왜냐하면 어떤 관념에 대해 명상하는 것은 오직 지식만을 낳기 때문이다. 가시나 원반이나 호흡과는 달리 관념은 구체적이지 못해서 그것에서는 어떤 익힌 표상도 나타나지 않는다. 붓다의 공덕이라는 관념은 신심이 깊은 수행자이지 않는 한 마음의 표상으로 변화되지 않으며 두터운 신앙심으로 만들어진 표상은 부적절하고 산만해서 수행상 유리하게 작용하지 못한다. 부처님을 대상으로 하는 수행 방법은 익힌 표상을 일으키지 못하며 그러한 수행에 의해 선정을 성취할 가능성은 없다. 그것들은 가령 어떤 정신적 능력을 기를 때나 주요 명상 주제의 수행을 시작하기 전에 마음을 평온하게 만들 때와 같이 다른 목적으로 유용하게 이용된다. 불수관은 접촉에 의해 성취될 정도의 집중을 낳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수식과 상수에 의해 만들어지는 집중의 정도만큼도 마음을 집중하기 어렵다. 이처럼 명상 주제에 따라 성취할 수 있는 선정의 정도는 달라진다. 만약 주어진 명상 주제에서
세 가지 표상들 중 어떤 것이 없거나 표상들 중 어느 하나가 부적합하다면 수행의 명상 주제는 접촉과 고정에 들어맞을 정도의 선정을 낳을 수 없다. 아나파나사티의 수행에 정말로 관심이 있는 사람은 표상들의 특성들과 표상들이 일어나는 방식들을 이해해야 한다. 그는 표상에 어떻게 집중하고 어떻게 그것을 변화시키며 마지막으로 어떻게 그것을 안정시키는가를 알아야 한다. 수행자가 각각의 표상에 대한 모든 것들을 이해하고 있다면 그는 그 표상들에 성공적으로 집중할 수 있을 것이다. 즉, 그는 호흡에 집중하고 호흡을 섬세하게 만들고 전 수련 과정을 통하여 호흡을 알아차림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